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약집으로 수업 들어가죠.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 11월, 12월 달 한 번,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 한 번, 3, 4월 달 한 번, 기본서로 3번을 지금 돌았어요. 뭐 다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믿기지는 않죠? 네. 네. 자, 3번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5, 6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배웠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알아서 정리하세요. 네. 자, 그래서 뭐 제가 수업 계획표는 따로 안 드렸는데 우리 뭐 기존에 했던 수업 진도하고는 똑같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5, 6월 과정도 우리가 4주 과정이니까 오늘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쪽 한번 정리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마지막 2주간에 걸쳐서는 소득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여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뭐 잘 따라오시면 여력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총론 쪽을 마지막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요약집, 자, 16페이지부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집은 한번 보셨어요? 내용은 한번 보셨어요? 아, 오늘 처음 넘겨봐요? 한 번 정도 좀 보시지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딱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 부분은 각 세목별로 해서 정의를 해놨고, 저 뒤에 84페이지부터는 타이틀별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86페이지부터는 이제 각 뭐 과세 대상은 과세 대상별로, 또 뭐 특징은 특징별로,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서 쭉 비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고 공통점이 무엇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자 제2절에 나와 있는 취득세부터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우리 시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되고 많이 나올 때는 4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다? 취득세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 물건이 열거돼 있었어요. 그때 열거된 자산이랑 크게 세 종류로 나눴었죠.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인 자, 선박이나 항공기나 또는 차량, 기계장비, 임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었죠. 권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광어회가 들어갔어요. 광어권하고 어업권하고 회원권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었죠. 물론 회원권의 종류는 총 5개가 들어갔었고요.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자, 그래서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를 취득했을 때,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실제로 취득하는 무슨 취득이 있었고, 사실상 취득이 있었고, 즉 다시 말해서 원시 취득이거나 승계 취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이 있었고요. 간주 취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간주 취득의 종류에는 증축도 있었고, 개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가 있었죠. 보이시죠? 보인다고 하세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그때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칙은 취득세를 내는 게 맞죠? 내는 게 맞는데 자 열거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 안 내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면 취득세 안 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총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차량이나 면세점에 해당하면 취득세 안 내고요. 면세점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죠. 세 번째는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이러한 것들을 원시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죠? 취득은 맞는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를 원시 취득하게 되면 이건 정책적으로 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해야죠. 근데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 세금을 붙여버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점. 그러다 보면 판매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는 것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죠. 그때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공장에서 차가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취득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인을 설립했을 당시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됐다면 이때도 취득세 안 낸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설립 당시에 즉 다시 말해서 오픈 멤버 창립 멤버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점에 과점주주가 되면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면 그때는 취득세 안 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득 후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도 취득세 안 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물론 전제 조건은 따로 있어요. 전제 조건은 이제 등기하지 아니하고 해제했을 때예요. 좀 이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 5개 내용 기본적으로 5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서 비과세, 면세점, 차량 등의 원시 취득,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지목 변경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이때는 가액이 뭐가 됐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니까 감소는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 안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과세되지 않는 이 범위 뭐 하나 더 정리한다 그러면은 지금 지목 변경을 적어놨는데 지목 변경을 했을 때 만약에 가액이 뭐가 됐다면 감소했다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면 취득세 안 낸다고요.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취득세 내야 되죠? 그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냐면 크게 4종류로 나눠요.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갑니다.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연부 금액으로 갈 것이고 증축이나 개수나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가액으로 갈 것이고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주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뭔만큼 취득한 걸로 보느냐면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연부 금액으로 가는 경우,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 경우, 지분율을 곱하는 경우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연부 금액으로 가는 경우는 연부 취득일 때,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 경우는 증축 등에 해당했을 때, 그 다음에 지분율을 곱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였을 때.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갈 것이고요. 그 취득 당시 가액은 다시 원칙이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납세무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갑니다. 단 신고한 금액이 없으면 뭘로 하느냐? 시가 표준액으로 갈 것이고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요.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되느냐? 세율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뭘 구하시면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그때 취득세 곱해질 세율에는 뭐가 있느냐? 취득세에 적용될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등기가 필요한 취득과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으로 나누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취득일 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 표준세율을 적용을 해요. 단 그 중에 일부는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가 있고요.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일 때는 그냥 무슨 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느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채성 재산이라든지 사채성 재산 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했느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되느냐면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그렇게 해서 세액이 구해졌으면 이걸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원칙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가 원칙이냐? 신고 납부가 원칙이더라. 단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올까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겠죠. 가산세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개 있어요. 60일짜리가 하나 있고 60일짜리가 하나 있고 6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까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6개월로 가는 경우는요, 상속이었을 때,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이 했을 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등기하고자 할 때는 언제까지? 등기 접수일까지요. 그리고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을 때도 전부 다 며칠이냐? 60일이에요.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때 가산세의 종류회가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일 10만 분의 25, 즉 0.02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0%짜리는 어떤 경우예요? 과소신고, 20%짜리는 무신고, 40%짜리는 사기나 부정행위였을 때 1일 10만 분의 25, 0.025%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80%짜리는 중가산세라 그랬죠? 중가산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취득세 전체 구조예요. 다 끝났어요. 다 했죠? 이게 취득세 전부 다예요. 더 이상 뭐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추가한다 그러면은 납세무자가 누구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언제냐 뭐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건데 자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16페이지에다가 지금 전체 흐름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거된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뭘 먼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과세되지 않는 요 경우 6가지 경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6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되는 경우다. 그럴 때 과세 표준에는 뭐가 있으며 세율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에는 뭐가 있고 가산세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납세의무자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취득세 전체 구조예요. 어차피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일단 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17페이지에 일단 취득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세 특징은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지방세예요. 아셨죠? 17페이지에 지방세고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총 6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6개가 있는데 광역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고요. 기초단체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죠. 단체장 선거를 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자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누구한테 권력을 부여받느냐면 국민들한테 권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지자체라 그래요. 중앙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으면은 자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지자체라고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자체 선거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뽑았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뭐예요? 지자체예요. 그때 우리가 뽑았던 사람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뽑았다고요. 여기까지가 지자체라 그래요. 여기에서 걷어가서 사용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로 나눠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로 나눕니다. 아셨죠? 그중에 취득세는 여기에서 걷어가서 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그에 반해서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걷어가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라면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어가서 사용하는 세금이다? 시군구세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시면 돼요. 맨 뒤에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주소가 어떻게 돼요? 학원 주소가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서구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인천시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인천시 재원으로 쓴다고요. 대신 등록면허세는 누가 가져가요? 서구청에서요. 재산세도 누가 가져가요? 서구청에서 가져간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고?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누가요? 강남구청에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경기도청에서, 등록면허세도 경기도청에서, 재산세는 고양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라 그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래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아셨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취득세는 분할납부제도나 물납제도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분할납부제도나 물납제도는 재산세부터 나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뭐냐? 면세점 제도예요. 그 다음에 중과산세 제도.
이러한 제도들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2번에 자, 취득세 과세 대상물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로 나누죠. 그때 부동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이 들어가고요. 준부동산의 범위에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이 들어가고요. 권리에는 뭐가 있어요? 광어회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외우셔야죠.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앞자만 따서 광어회라고 외우시라고요. 회원권의 종류 5개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됐어요? 네. 이걸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3번에 취득의 유형에서요. 자, 우리가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실상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이 있고, 다시 사실상 취득에는요, 원시하고 승계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승계는 유상, 무상이 있어요. 그때 취득세는 원시가 됐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내요. 아셨어요? 근데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거기에 보시면은 원시에서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있죠? 이걸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장비, 차량에 대한 무슨 취득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원시 취득은 과세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매립이나 간척이나 신축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 내셔야 되고요. 대신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라는 말이 나왔다. 이때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 외의 나머지는 다 취득세 낸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자, 사실상 취득 외에 자,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죠? 간주 취득의 종류. 자, 건축, 물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증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개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 종류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죠? 자, 우리가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원시든 승계든 관계없이,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만 제외하고,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의 원시 취득만 제외하고요.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했으면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느냐? 그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고요. 즉, 취득가액 총액에 대해서. 거기에 등기가 필요하면 무슨 세율을 적용하시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시고, 등기가 필요 없으면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네. 근데 간주취득 정확히 보셔야 되죠? 자, 간주취득에 다시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인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예요? 증축이죠. 증축일 때는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낸다고요.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그리고 증축을 하면은 등기부에 표시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에요. 이때 증축은 무슨 취득으로 보는지 아세요?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2.8%예요, 표준세율이. 그 다음에 개수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면적 증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면적이 증가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무엇은 늘어나요? 가액은 늘어나요. 가액은.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단지 면적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면적이 늘어나면 등기부에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슨 등기해야 되니까? 변경 등기.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가라고요. 근데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더 이상 등기부에 표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프로만 내고 끝내라고요. 2%. 그걸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라고 한다고. 기준. 앞에 중과자는 빼버리세요. 그냥 기준세율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개수 같은 경우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역시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시라고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되, 문제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무슨 세율?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십시오, 이야기예요. 더 이상 등기부에 표시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됐다면
실제로는 뭘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주식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뭘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보고 과세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뭐가 돼요? 기준세율이에요. 등기부에 표시할 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자, 과세표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즉 과세되는 부분을 보시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증축, 개수, 지목변경, 종류변경 전부 다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요.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그죠? 전부 다 이건 다 공통점이 언제 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보유 중에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증축부터, 즉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부터 해서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있죠. 거기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보유 중에 하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무엇은 제외하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건축의 용어가 5개가 있어요. 하나가 신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그 다음에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이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 그때 신축과 재축은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에 대해서? 총액에 대해서. 이건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가액에 대해서?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그리고 신축과 재축을 하면은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보존 등기. 등기가 따라와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하시라고요? 그래요. 표준 세율을 적용하시라고요. 그것도 몇 프로를? 2.8%를 적용하는 거예요. 2.8%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잖아요.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다 언제 하는 행위예요? 보유 중에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그렇죠.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내라고요.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근데 이거 등기부에 표시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증축을 하면은 등기부에 표시를 해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을 해서?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 내시라고요. 그것도 몇 프로를 적용해서 내느냐? 2.8%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 표준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내고 나서 신축과 재축일 때는 무슨 등기를 하시는 거고? 보존 등기를 하는 거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증축 등에 해당할 때는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내되 뭐가 늘어났어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갑구에 표시할 내용이지만 얘는 표제부를 바꿀 내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표시해야 되니까요.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표준 세율을. 그 다음에 자,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를 했더니 면적이 늘어나요. 면적이 증가하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니까 역시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는데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근데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고? 표준 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물론 이때도 2.8%예요. 근데 개수를 했는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도 취득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 내시라고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시라고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근데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등기부에 표시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세율? 기준세율 2%만 내고 끝내십시오. 이야기예요. 2%만 내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늘어났느냐? 가액이 증가했어요. 가액이.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얼마에 대해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낸다 이야기예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런데 면적 늘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내고 끝내시라고요? 2%만 내고 끝내십시오. 지금 이 구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아셨죠? 이거 전부 다 언제 하는 행위예요?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라고요. 보유 중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에 대해서 내라고요?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내라고요.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잘랐을 때 이쪽은 어차피 소유권 등기니까 놔두고 여기에서 잘라봤을 때 여기는 다 뭐가 늘어나요? 면적이 늘어나는 거라고. 여기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면적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여기는 면적 증가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갑구에 표시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면적도 안 바뀌었으니까요. 표제부에 표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몇 프로만 내고 끝내십시오. 2%만 내고 끝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되는 부분을 판단할 때하고 세율 부분을 판단할 때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주취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구분해 내시면 돼요. 자, 무슨 글자가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뭐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느냐? 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요. 면적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가액에 대해서. 대신 면적은 뭐 판단할 때? 세율 판단할 때.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따질 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증축이 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내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왜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개수를 했는데 면적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내는지는 아시겠죠? 왜 표준세율인지는 아시겠죠? 문제는 개수를 했는데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득이 아니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개수 자체가 취득이에요. 개수 자체가. 개수를 하게 되면 무엇은 늘어나요? 가액은 늘어나니까. 뭐는 안 늘어나더라도, 면적은 안 늘어나더라도 가액은 늘어나니까 취득세는 내라고요. 근데 면적이 안 늘어났으니까 등기부에 표시할 일은 없어요. 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만 늘었어요. 가액만 늘었죠.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근데 가액만 늘었고 면적이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기준세율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은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하셔야 돼요. 변경 등기를. 그러면 등기는 공짜로 해줘요? 돈을 내야 해줘요? 그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할 거냐, 아니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등기의 원인이 취득이 원인이면 뭘 내고 등기하시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시고, 등기 원인 자체가 취득이 아니면 뭘 내고 등기하시고,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축이 취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요, 취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가액이 뭐가 돼야 돼요?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증축을 하면 가액이 증가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하죠. 그러니까 증축은 그대로 뭘로 봐요?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뭘 내고 등기하시라고요? 취득세를 내고. 그것도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십시오. 이 구조예요. 근데 자, 지목 변경을 해요. 자, 지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해요, 안 해요? 등기합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문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등기해 주죠? 그때 취득세를 내고 등기할 거냐,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목 변경이 취득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목 변경이 취득이면 뭘 내고 등기하시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시고, 지목 변경이 취득이 아니면 뭘 내고 등기하시고. 근데 지목 변경이 취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요, 가액이 증가해야 돼요. 가액이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액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가액이 증가, 자, 지목을 변경하면 무조건 가액이 증가해요? 증가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증축을 하면 가액이 감소할 일은? 그러니까 증축은 그대로 취득으로 봐요. 근데 지목 변경은 가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판단해요? 가액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 증축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가액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가액이 증가한다라는 게 100% 확신이 되니까 뭘 내고 등기하시는 거고 취득세를 처음부터. 그러면 얘는 따로 등록면허세를 낼 이유가. 근데 지목 변경은 확실하게 가액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뭘로 따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목을 변경을 했어요. A 지목에서 B 지목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판단하실 거예요? 시가가 도대체 얼마인데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지목 변경하셨네요. 가액 땅값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어차피 안 늘었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액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아시겠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언제 나올까요? 지목 변경하면? 그건 지목 변경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매년 공시되는 게 5월 말. 이번 달 말. 아셨어요? 엊그저께는 주택가격 공시했었고 그래서 TV에서 한참 지금 나왔죠. 주택가격 얼마 올랐네 어쩌는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번 달 말에 나와요. 그건 지목이 변경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지목이 변경됐으면은요. 변경된 상태로 다시 재공시가 돼야죠. 그거 언제 돼요? 몰라요. 언제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언제일지 몰라요. 자, 문제는 그러면은 재공시된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액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취득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목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얼마를 내느냐면 건당 6,000원을 내요. 건당 6,000원. 이게 글자만 바꿀 때는 6,000원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변경 등기 끝났죠. 그러면 재공시가 나오거든요. 재공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요. 이번에 바뀐 지목으로 공시가격이 얼마라는 걸. 그래서 봤더니 가액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데 가액이 증가했어요. 확인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목 변경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왜 지목 변경이 나오면 뒤에다가 이 단서를 꼭 붙이는지 아시겠어요? 자, 개수나 증축에 대해서는 가액 증가라는 말 단서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왜 안 붙여요? 당연히 증가할 거니까. 근데 지목 변경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라는 단서를 꼭 붙여줘야 돼요. 뭐 할 때만 취득으로 볼 거니까.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요. 얼마에 대해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 증가한 가액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지목은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지목은 이미 등기 끝났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등기부에 표시할 일이. 그래서 여기는 2%만 내고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훨씬 좋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가세요. 뭔만 따지시면 돼요. 면적이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 가액은 무조건 뭐 할 거니까? 증가할 거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 다음에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료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뭐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과세되는 금액을 물어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고요. 요걸 물어볼 때는 무조건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대신 세율을 물어봤을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문제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니까 무조건 등기부에 표시하고 소유권이 아닌 간주취득에 들어갈 때는 얘를 보라고. 얘를. 면적이 늘어났으면 무조건 무슨 세율로 가세요? 표준세율로 가시고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기준세율로 가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분 딱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하고 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면적 본다 안 본다? 절대 보지 마시라고요. 과세되는 부분은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과세해요? 가액에 대해서. 과세는. 이해하셨어요? 대신 세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보시라고요?
면적을 꼭 보시라고요.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면. 소유권은 어차피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이 다 소유권이니까. 이해되셨죠? 그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자, 4번에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아셨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단, 차량, 기계장비, 항공유의 선박은 무슨 취득에 한해서만? 승계취득. 아까 원시취득일 때는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취득일 때만? 승계취득일 때만. 근데 그때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자, 원시취득했으면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을 했으면 누가?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그것도 사실상이라는 단서를 붙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등기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요. 등기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상 취득이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근데 취득자가 확인이 안 되는 취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은 계약에 의해서 승계되어 자동 승계가 돼요? 자동 승계가 돼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뭐 없이요? 계약 없이 승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취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그냥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각자의 동그라미, 각자. 상속받은 자 그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상속인 각자라고 하셔야 돼요. 상속인 각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자,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셨어요. 갑이라는 분이. 그러면 갑의 법정상속인을 봤더니 갑의 배우자분이 계시고 갑의 자녀가 2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갑이 사망 당시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건물 누가 받아갔을까요? 누가 받아갔을까요? 이거 누가 받아가요? 예? 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누가 가져갈 거예요? 왜? 왜 배우자가 무슨 권한으로? 아, 같이 살았다고요? 너무 큰 유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자녀들은 같이 안 살았어요? 자녀들은 따로 떼어놓고 살았나 봐요? 자, 누가 받아가요? 셋 다? 여러분들 같으면 셋 다 공평하게 나눠서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또? 또 그것도 무슨 욕심이에요 또 그건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이 가져갈지 아니면은 서로 공동명의로 가져갈지. 근데 문제는 누가 받아갔는지는 언제 가봐야 알아요? 그래요. 등기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이거 등기 언제 하냐고요? 모르죠? 왜 몰라요? 상속이니까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처분하기 전에만 등기하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등기 안 하고 버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그러면 천년 만년 기다려야 돼요. 세금 못 걷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건물 당신도 받아갔고 당신도 받아갔고 당신도 받아간 걸로 볼래요? 이야기예요. 그냥. 저 안 받았는데요. 그건 니들 문제고 그냥 당신도 받았고 당신도 받았고 당신도 받은 걸로 볼 테니까 아무나 와서 세금 내세요 이야기예요. 같이 손잡고 오든 한 사람이 대표로 오든 총대를 매든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든지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도 안 왔다 아니면 부족분이 생겼다 그러면 셋 다 책임지세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저는 안 받을 거라니까요. 그건 당신들 문제고 당신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시면 내라고 뭐 이야기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안 내면 3명 다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 새로운 위탁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되면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그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거나 다시 신탁이 해지돼서 되돌려주거나 이거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신탁관계는 비과세거든요. 문제는 이걸 이용을 해서 뭐 하느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건물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팔면 여러분들은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근데 안 내는 방법이 하나 있죠. 제가 신탁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신탁 기간이 끝나면 제가 지정한 새로운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죠. 돌려주는 것도 비과세거든요. 돌려주는 거 비과세니까 그러면은 세금 안 내고 뭐 할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세금을 피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길래 뭐 해놓은 상태에서 신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신탁해 놓은 건물이 있는데 신탁 기간이 끝나면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위탁자의 무엇을? 지위를 뭐 했다면? 이전을 했다면 그때는 둘이 거래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무자예요. 새로운 위탁자가. 그러니까 그냥 신탁은 뭐가 되는데? 비과세가 되는데 무엇의 지위가 이전이 되면?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그때는 취득세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위탁자가. 자,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원용 부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원이 납세무자예요. 글자 그대로 가셔야 돼요. 누구 용이니까?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용. 대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비조합원용 부동산이에요. 그건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합 아파트예요. 조합 아파트인데 주택조합이 누구 용도로 취득을 하느냐면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해요. 조합원용으로.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했으면 글자 그대로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원이 납세무자예요. 근데 만약에 조합원용이 아니라 비조합원용이에요. 즉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이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조합원 이렇게 나왔으면 조합원 그대로 나와야 돼요. 조합원이 나왔는데 조합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 아파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일반 분양 아파트 말고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조합원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에게는 싸게 분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조합 아파트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을 모집을 했을 때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돼요. 그때 조합원 명의로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명의로 매입을 해요? 조합 명의로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의상으로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조합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 거냐고요? 조합원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명의자가 낸다, 사실상 취득자가 낸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인 조합원이 납세무자라고요. 근데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 100% 다 조합원 거예요? 아니죠. 한 20, 30%는요.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건 일단 누구 명의로 내고 조합이 낸 다음에 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는 그런 의미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조합원이라고 나오면 그냥 누가? 조합원인 거고요. 조합원이 아니다 그러면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시설 대여가 나오면은 대업자가 납세의무자고 대여 물건의 수입이 나오면은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7번에 운수업체 명의로 된 차량인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대요. 그때는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누가? 취득대금을 뭐한 자? 지급한 자. 자, 그래서 대업자, 자 5번, 6번, 7번 대업자, 수입하는 자, 대업자의 동그라미, 수입하는 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자거든요. 다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하고 똑같아요. 명의자하고 취득자가 달라요.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취득자가. 그래서 그냥 대여가 나오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대업자. 수입이 나오면 누가?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대요.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차량이에요. 차량. 그러면 차량을 대여하면 대업자가 있죠. 대업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업자가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합니다. 자, 차량을 대여를 해요. 이게 뭐예요? 리스예요. 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 아시겠어요? 그러면 차량을 리스를 했을 때 일단 대업자가 차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량을 취득을 해요. 문제는요. 리스를 하면 렌트 아닙니다. 렌트하고 리스하고 다른 말이죠.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렌트는 뭐 한 2, 3일, 한 일주일 이 정도 단기, 초단기 대여가 렌트고요. 예를 들어서 1년, 2년 장기 렌트가 뭐고요? 리스고. 그때 리스를 하게 되면 헌한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헌한바 안 붙어요. 히읗자 안 붙는다고요. 일반 남바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제차 같은 경우를 리스해가지고 많이 타잖아요. 그럴 때 그게 리스 차량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일반 번호판 붙으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거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차량 등록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차를 얘가 산 것처럼 보인다고요. 차량 등록증이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이용자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차를 산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죠. 근데 그게 리스 차량이라면, 대여 차량이라면 대업자 이름으로 등록을 못 해요. 취득만 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용자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용자 이름으로. 그러면 명의상으로는 누가 취득한 것처럼 보여요? 이용자. 근데 이용자가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해요? 대업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대업자가. 그래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용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대여 차량은 누가 납세의무자? 대업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얘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이용자에게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대여가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수입업체, 수입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요. 수입하는 자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량회사가 몇 개나 되냐고요. 우리나라 차량회사가 몇 개나 돼요? 그래요. 뭐 기아, 현대, 쌍용, 삼성, 뭐 대우가 아니죠. GM 뭐 이런 거. 예, 요건 완성차. 차량 회사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코롱자동차, 한성자동차 등등등 해서 수입 자동차 전문 회사들. 그거 다 전문 회사들이에요. 꽤 많이 있어요. 열 몇 개 돼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회사가 소규모 회사까지 해서 한 20 몇 개 정도 된다고요. 그중에 완성차, 우리나라에서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나 기아나 뭐 쌍용이나 이런 데가 완성차 기술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간 도매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한성자동차라든지 코롱자동차 이쪽에서 벤츠라든지 BMW 같은 경우 수입을 해요, 안 해요? 해서 판매도 하지만 리스도 한다고요. 그때 리스를 했을 때는 얘들이 납세의무자라고. 얘들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명의로 된 차량이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대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입차량이에요. 지입차량. 지입. 뭔지 아세요? 운송회사에 취직을 할 때 내가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차를.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놔요?
운송업체 명의로 해놓는다고요. 대한통운이라든지 또는 고속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절버스 같은 경우 우리 관광버스 뭐 어디 뭐 거북이 달린다 뭐 이딴 거 나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회사 차량도 있지만은요 개인 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버스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그 버스를 매입을 한 다음에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입 차량이에요. 그러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회사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게 아니라고요. 그 기사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대여 차량은 대업자.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다 공통점이 명의자하고 취득자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취득자가 납세무자라고요. 명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합원용이라고 나왔는데 조합이 나오면 틀려요. 대여가 나왔는데 이용자가 나오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했다. 이용자가 나오면 틀리다고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나와야지 운수업체가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명의자로 가지 마시라고요. 사실상 취득자로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때는 가설자가 나오면 안 돼요.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꼭 시험제 틀리게 낼 때는 가설자라고 많이 내요. 가설자. 그러니까 지금 문장에서 보시면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뭐 했대요? 가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체구조부를 그지같이 써놔서 그래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냥 건물주라고 써주면 좋은데 좀 있어 보이려고. 이게 한자로 보면 나중에 교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한자로 보면 주인주자에다가 몸체자예요. 그리고 구조부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죠. 슬라브 구조냐 빔 구조냐 이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보면 구조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목재냐 아니면 철근이냐 슬라브냐 뭐냐 이런 거 적죠. 그 몸뚱아리 즉 건물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건물주잖아요. 아 그냥 건물주라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같이 써놔가지고. 문제는 건물에 뭔가를 설치하겠대요. 승강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렇게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라 그래요. 개수. 그러면 개수가 되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문제는 건물에 승강기를 보통 누가 설치하냐고요. 근데 건물주 아닌 자가 설치했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 그래요. 임대차. 그러니까 건물주가 건물 임대 낼 때 1층에 은행이 들어온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365 코너 다 만들어드리고 CC카메라 다 달아드릴게요. 이래요? 아니에요. 완전히 텅 비어있는 공간을 그대로 임대를 내요. 그러면 그 공간을 누가 채워요? 임차인이 채우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나씩 채워가면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취득세. 아셨죠? 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내요. 실무에서는. 왜냐? 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서에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딱 걸어놓으니까 임차인이 내는데 이론상으로는 누가 낸다고요? 건물주가. 그래서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시험 문제에서는 건물주라고 안 나와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나와요. 입에 짝짝 달라붙어야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변경 시점에 누가? 소유자가. 그리고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과점주주가 납세무자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취득자. 상속인 각자. 신탁자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 차량은 대업자.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했으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 자, 한 번 더 갑니다. 원칙은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취득자. 상속인 각자,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 차량은 수입했으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거주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거주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아셨죠?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 자, 한 번 더 갑니다. 원칙은 상속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조합원용 부동산은 대여 차량은 수입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주체거주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대여 차량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수입했으면 상속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으면 주체거주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수입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상속은 조합원용 부동산은 잘하셨어요.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